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권박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왜 저희 팀 이름이 권박팀인지는 각자 소개를 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박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 과목으로는 사회과 교육론, 사회문화, 정치 강의를 맡은 권한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권박팀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시험에서 대박 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박팀에서 법학을 맡은 박충신 교수입니다. 우리가 법하면 일반적으로 어렵다 생각할 텐데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잘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어려운 경제학을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사는 이걸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임용시험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학교에서 정말 훌륭한 일반 사회 선생님이 되실 큰 꿈을 꾸고 지금 계실 텐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님이십니다. 학생들이 내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선생님 하면서 뛰어봐서 인사도 하고 또 궁금한 그 질문도 하고 그랬을 때 또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하실 때 큰 보람도 기쁨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자, 저는 중등 임용시험에 대해 일반사회 임용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권박팀, 자, 권한상 교수와 박충신 교수, 그리고 박지훈 교수, 이래서 권박팀이 되고요. 우리 일반사회 정밀한 합격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중등 임용시험 제도의 그 내용들, 그리고 응시 현황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출제 영역 및 분석하고요. 그리고 연간 강의 계획 및 합격 전략은 과목 순서로 그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강의 1, 2월의 강의 또 연간 패키지 안내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 임용 시험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신 분도 있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은 교육학 논술시험 20점 만점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전공시험이 이제 우리가 강의하게 될 그 5개 과목, 전공시험이 8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공 A와 B로 나뉘어지는데요. A와 B의 구분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속해서 90분 이렇게 180분 강의인데 시험을 보는데 계속 보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시간을 나누었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A에 출제되는 과목이 따로 있고 B에 출제되는 과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A와 B는 그냥 편의상 시간을 끊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학은 60분이고요. 논술형입니다. 20점이고요. 전공 A와 B는 출제 문제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4년 연속으로 2020, 21, 22, 23 이렇게 4년 연속으로 23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전공 A에서는 기입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시문을 주고 이제 용어라든지 어떤 이론 부분에 괄호를 주고 그 괄호를 채우는 것, 이것을 기입형이라고 하죠. 요거 4문제, 2점짜리 4문제에서 8점이 되겠고요. 서술형 4점짜리 8문제 이렇게 되어서 40점 됩니다. 자, 그리고 전공 B에서는 2점짜리 기입형 2문제, 그리고 서술형 4점짜리 9문제 해서 역시 40점이 되죠. 근데 전체 문제 수가 23문제가 되고 거기에 기입형이 6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서술형에도 기입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 문제를 보면은요, 전체가 23문제 중에서 경제에서 2문제, 사회문화에서 1문제를 뺀 20문제에 다 기입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4점짜리에도 기입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입형이 엄청 많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러니까 요약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문장 자체를 읽으면서 이 용어에 또는 이 내용에 빈칸이 채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2차 시험은 보통은 1차 시험이 수능 다음 주에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2023학년도 1차 시험은 11월 26일에 있었고요. 합격자 발표가 이제 12월 말경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채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되면은 2차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2차 시험은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1차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세하게 시도교육청별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 현황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2023학년도의 응시 자들의 경쟁률을 봤더니 전국 경쟁률은 7.4대 1 정도 되고요. 서울 경쟁률은 9.7대 1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별 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네, 해볼만 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겁먹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자,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능 시험 보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해서 좀 설렁설렁 공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차 합격선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20학년도에서는 75.08이고요. 2021에서는 69.4, 그 다음에 2022에는 74.9. 당연히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 커트라인은 달라지는데요.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그렇죠? 자, 전공 80점, 그렇죠? 그리고 교육학 20점이잖아요. 합쳐서 100점인데 여기서 78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무슨 여유가 있다, 넉넉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만 역대 지난 3년 동안 봤을 때 이 정도 점수를 받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점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물론 무리를 해서 공부한다 또는 무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애매하기는 하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 교수님들이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해할 때 그 정도까지는 제가 199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문제 다 풀어봤는데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새삼스럽게 2024학년도에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다음 출제 영역은 우리 전공 과목 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론, 사회과 교육론, 일반 사회교육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법, 정치, 사회문화, 경제 이렇게 됩니다. 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개별 과목에 가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출제 영역을 보면 방금 말했던 그 5개 과목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 문제에 두 영역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출제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요 통계 수치는 아마 선생님들마다 또는 요 임용 학원마다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라고요. 자, 보면은 사회과 교육론이 가장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2024학년도를 볼 거기 때문에 최근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보면은 사회과 교육론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사회문화, 법 쪽에서 있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서는 또 영역에 따라서 몇 문제가 출제될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권박팀의 연간 강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4월은 핵심 이론 완성반 되어서요. 1월하고 2월에 1, 2월에는 제가 맡은 사회과 교육론 강의가 바로 개강이 되고요. 우리 박충신 교수님의 법 강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3달 이어지고요. 또 우리 박지훈 교수님이 맡고 계신 경제는 또 3부분이 있기 때문에 4달에 걸쳐서 꼼꼼하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월에는 또 제가 맡은 사회문화 정치 강의가 또 3월부터 개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핵심 이론들을 공부하고 나면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5월, 6월에는 5개 과목의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동시에 수요일과 토요일에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8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7월, 8월에는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핵심 이론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세 교수님께서 예상 문제, 이 정도의 문제면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고 하는 정말 수준 높은, 질 높은 그런 예상 문제를 과목별로, 단원별로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그 실전 문제 정교화반 강의가 2달 동안 역시 5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월부터 11월에는 10주에 걸쳐서 핵심 총정리 및 모의고사. 이때 핵심 총정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출문제, 예상문제, 문제만 보다 보니까, 이론 부분이 또 좀 흔들리네요. 조금 헷갈리네요. 이런 또 수험생들이 예년에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은 핵심 이론 부분을 한번 또 총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8주 동안 이제 2024학년도 적중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23문제 A형, B형으로 출제되는 바로 그 실전 모의고사를 풀이를 하고 해설을 하는 그런 강의가 연중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가면은 이렇게 실력이 쭉 올라가서 실전에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고 2024년 3월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학교에 발령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과목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과목이 3과목이고 하다 보니까 바로 연속으로 제가 갈게요. 자, 먼저 사회과 교육론 보겠습니다. 자, 사회과 교육론의 지난 그 3개년 출제 문제들을 봤더니 아까 표에서도 봤지만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과 교육론은요, 지금 4년 연속으로 이제 23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잘 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역대 출제된 문제들 몇 개 좀 볼까요? 자, 2021학년도에 반성적 탐구 모형, 흔히 그 사회과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2022학년도에는 시민성 전달 모형과 반성적 탐구 모형, 2023학년도에는 시민성 전달 모형과 사회과학 모형,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서 출제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나오죠. 그리고 2023학년도에도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21학년도에 보면은 가치교육에서 언어적 교훈주의 가치 명료화 모형 나오고요. 2023학년도에도 보면은 언어적 교훈주의 가치 명료화 모형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뭐 이렇게 기출문제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건 뭐냐 하면 2022학년도에 보면 미국 90년대 이후 미국 교육 과정에 고부담 시험이라는 것을 답으로 쓰게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또 2022학년도에 보면 자료 인출 도표라는 또 역시 기입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정말 이 책이 바로 이 사회과 교육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문제가 다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이 교재와 함께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자체 제작한 기출 문제 분석과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제 교재와 요 책을 함께 보면서 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90% 이상, 이 90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거의 모든 문제가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바이블 중에 바이블이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제 교재로 하게 되면은 너무 여기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출판사에서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교재로 함께 채택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수업 때 교과서처럼 그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라는 거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과 교육론은 그냥 여기 이 책 한 권만 보면 되고요. 또 그 사회과 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제 그 자료에 보면은 참고 문헌에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이 박상준 교수님의 책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과 교육론은 정말 중요하고 이 7문제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사실 임용시험에서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출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아주 전략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과 교육론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사회문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제가 쭉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지루해 할 수도 있는데요. 안 그러시죠? 자, 하나하나 내용이 다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자, 사회문화 지난 3개년, 최근 3개년 출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학년도에 보면 일탈 이론 중에서 차별교제 이론 그리고 계급 계층에서 마르크스 나왔고요.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실험법의 단점을 찾는 문제. 2022학년도에는 머튼이죠. 로버트 머튼의 현재적 기능, 잠재적 기능 그리고 울리 백의 위험사회 그리고 성찰적 근대성 그리고 2022학년도에 부르디웨, 마르크스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르디웨의 계급 위치 결정에서의 4가지 형태의 자본 나왔고요. 2023학년도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나오는 미드의 자아 형성과 발달 단계 그리고 작년에 출제가,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화 인류학 문제, 문화의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에서는 스메르스의 가치 부가이론, 그리고 자원동원 이론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보면은 21학년도에 고프만의 연극학적 접근이론, 그리고 인상관리 이런 내용들이 기입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인류학에서 베네딕트의 문화 유형, 그리고 디오니소스형 인성과 아폴로형 인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역시 21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연구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 거기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확인하는 문제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사회운동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3학년도에는 역시 22학년도, 21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확인하는 문제, 이번에는 가설을 한번 설정해 봐라라는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듀르켐의 사회적 사실과 분업,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연구 사례를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주고 거기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확인하거나 또 자료 수집 방법, 거기와 관련되는 자료 수집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거나 또 가설,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연구를 한다면 그리고 그 뒤에 주어져 있는 자료 수집이라든지 분석을 보면 어떤 가설을 설정하는 게 적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는 3년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비해서 다른 내용들은 동일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사회과 교육론 이야기하면서는 그 책 한 권이면 된다. 박상준 책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교수님이 이렇게 소화를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한 권이면 된다. 그리고 7문제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회문화는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회학 개론, 사회학 있고요. 그리고 문화인류학이 있고요. 사회조사 방법론. 영역으로 보면 이 3가지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대체적으로 사회학 개론 쪽에서 3문제가 나오고 문화인류학에서 한 문제가 2022학년도에는 안 나왔다가 23학년도에는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사회조사 방법론 쪽에서는 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문화인류학도 책이 한 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때 두 가지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입니다. 자, 사회문화와 정치는 그러니까 물론 정치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정치와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도 그 과목이 있는 과목일 경우에는 교과일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출제위원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너무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요만큼도 관계가 없는 거를 내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주요 내용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이 솔직히 말하면 더 중요한 게 2번이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주제에서 그 학자들, 사상가를 바꾸어가면서 출제가 되는구나. 그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주요 학습 도서의 필수 중에서도 이제 필수가 바로 요 비판적 사회 읽기라고 하는 너무 두껍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회학에서 3문제, 문화인류학에서 1문제,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1문제 할 때 바로 그 3문제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1쪽부터 끝쪽까지 꼼꼼하게 다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개론서를 통독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사회조사 방법론도 마찬가지고 문화인류학 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독을 하기보다는 흔히 말해서 발췌독을 하면 돼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기출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출을 보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하면 되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하기에 조금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수님들은요, 저 포함해서 9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본 정도가 아니죠.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던 문제가 새삼스럽게 2024학년도에 출제될 거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정말 꼭 내야 하는 문제, 정말 좋은 문제를 출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건 안 내신 거예요. 지난 그 긴 시간 동안. 그런데 누군가가 새삼스럽게 그 문제를 내시겠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수능이 되었든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많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모든 시험들은요, 나온 문제가 또 나오는 경향. 이게 바로 출제 대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답의 혼란을 가져왔을 때는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답이 될 수 있다 또는 답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의 제기를 하거나 또 그 수험생 본인이나 또 그 수험생의 부모님들 중에서는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이거 답 2개다 또는 이거 답 없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출제위원들도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출제를 했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것을 모양을 조금 다르게 하거나 깊이를 약간 다르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정확한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문화 말씀드렸고요. 또 잠깐 있다가 정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치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출제 분석하고요. 그리고 학습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사회문화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서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문화와 마찬가지로 이 정치도 우리 고등학교 과목이 있죠. 그렇죠? 법과 사회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 역사가 있죠? 이것도 우리 기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법과 사회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법과 사회가 처음으로 수능에 출제되던 그 해에 제가 EBS의 일반 사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그 법과 사회 강의를, EBS 인터넷 강의를 처음으로 저한테 하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박충신 선생님 계시지만 저는 법학 전공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전에 정치 강의하고 사회문화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저한테 강의하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법학 전공자가 아닌데 그런데 그 담당 PD가 다른 선생님들을 찾다가 도저히 다른 분들이 안 계시니까 선생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해 강의를 하고 정말 뭐 많은 헌법, 뭐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참 많은 그 법전들을 뒤지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법과 사회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과목명이 웃긴 게 법은 법인데요. 사회는 사회학이 아니죠. 그냥 고등학교 과목 이름에 법 한 글자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냥 사회를 끼운 거예요. 사회학을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죠. 그냥 법과 사회였습니다. 정치는 따로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과목 이름에 정체성이 애매하잖아요. 법과 사회니까 마치 법도 가르치고 법학도 가르치고 사회학도 가르치는 것처럼 과목 이름을 지어놨는데 정작 사회학은 없잖아요. 그거는 사회문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을 근거로 하는 것은 법과 정치가 비슷하니까 정치에도 우리 헌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정부 형태 통치기구 할 때는 다 헌법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쳐서 법과 정치. 왜냐? 법과 사회였으니까 법과 정치라고 이제 과목 이름을 바꾸죠. 합쳐가지고. 근데 역시나 법과 정치 하다 보니까 좀 그런가 해서 지금은 정치와 법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치 과목도 고등학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반씩 나누어서 있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걸 중시해서 봐야 되고요. 3개년 동안의 문제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에 보면은 이제 배버죠. 배버는 사실 정치에도 나오지만 사회학에도 나오고요. 문화인류학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에도 나오시는 분이고 참 대단하신 막스 베버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군의 유형에 그 세 가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선거제도,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에 대한 문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정부 형태 나왔습니다. 22학년도에는 아주 복잡한 정치 이론들이 나왔어요. 민주주의 작동이론, 엘리트 순환론, 다원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한 문제에 참 많은 걸 물어봤죠. 제시문도 길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정부 형태로서 대통령제의 이원적 정통성. 나중에 이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 융합의 원리. 또 선거제도 나왔네요. 그리고 23학년도에는 공공선에 대한 견해로서 루소의 일반의지, 그리고 공리주의 하버마스의 공론장 나왔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혹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에서 이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판적 사회 읽기에서 그 부분도 다루기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학문이 통합이 많이 되고 학문 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유명한 사상가들은 사실은 사회학 쪽에서도 뭐라고 말씀들을 하셨고 또 정치 쪽에서도 또 그 이야기가 적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어떤 개론서들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분은 요거 사회문화 문제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국제정치,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세 가지 관점 나왔고요. 또 선거제도 나왔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정부 형태 나왔습니다. 자, 이제 3개년 출제 문제를 봤더니 세 문제, 네 문제. 요것은 사회문화 문제로 볼 수도 있으니까 한 세 문제 정도 또는 네 문제 정도, 두 문제는 고정됐다는 거 알겠죠?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자, 이거 물론 이게 2024학년도에도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는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나온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치에서는 이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가 출제하기에도 용이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5년 전, 10년 전에 출제위원들하고 우리가 이제 시험 볼 그 문제의 출제위원들이 완전 다른 세상에서 온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나오는 걸 알면서도 또 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물어볼 것들이 많고 또 적당히 난이도도 얼마든지 특히나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막 숫자 막 이런 것들 나오면은 난이도 조절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형태는 그래도 우리가 정치 일반적인 이론들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근데 정부 형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 알잖아요. 그렇죠? 국회 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기가 좋은 게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교의 교과서 꼭 봐야 합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하는 문제가 좀 덜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보다는 고등학교의 어떤 내용들을, 교과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출제하는 것은 조금 적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은 교과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자, 이 정치학은요, 제가 그 참고도서에 보면은, 그 참고도서에, 정치학의 이해라고 필수라고 써놨는데요.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 서울대의 정치외교학부의 그 전공 교수진들이 쓰신 책인데 여기서 또 많이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정치학 개론서가 이것만 이겠습니까? 사회과 교육론은요, 흔히 말하는 참호책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과 교육 그 있었죠? 아까 보여준 거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학은요, 여기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열심히 본다고 해서 그 대비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치학 개론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 중복되는 내용들, 근데 A책, B책은 있는데 C책은 없는데 그동안의 출제 경향으로 보면 이 C책에만 있는 이것도 한번 기입형으로 나올 법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쌤이 교수님이 이 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강의 부분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요, 뭐 개별적으로도 뭐 그래도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기를 권하고요. 이렇게 전문가가 정말 그 좋은 내용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쫙 뽑아가지고 잘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관련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해주는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꼭 저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치 다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맡은 부분 세 과목에 관한 학습 전략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법 그리고 경제에 관한 내용은 또 두 분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충신입니다. 자, 법학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공부해 보시다 보면 사실 우리가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법의 개념을 철저히 이해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법학의 그동안 기출문제가 어떤 논점으로 출제됐는지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또 특별히 각 과목별로 어디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 논점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법학은 크게 법 일반론부터 그 다음에 공법, 사법, 그 다음에 형사법, 사회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 일반론, 이른바 법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각각 저희가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기출문제를 좀 분석해서 정리해 드린 건데 대충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법으로 오게 되면 민법은 크게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민법은 기본적으로 이 실제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 즉 권리 변동의 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이 이제 모든 그 민법의 민법 총칙이 핵심적인 그런 이론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출제했던 주요 출제 포인트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그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이런 부분인데 올해도 기출문제가 그 영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물권법에서는 사실 아주 가볍게 공부해도 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법에서는 역시 채권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진짜 채무 불이행이 뭐냐, 채권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또 계약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아주 상당히 방대한데 그런 것 크게 문제 안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단행법으로 단행 계약으로 보게 되면 주택임대차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장 포인트는 역시 불법행위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족상속법, 이른바 가족법에서는 크게 이혼 문제하고 그리고 상속, 유언, 물론 이제 친족 상속법이니까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이제 요 세 파트가 주로 출제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뭐 상속분이 얼마 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헌법, 공법에서 헌법을 보게 되면 헌법은 상당히 좀 방대하죠. 크게 헌법총론과 기본권론과 통치구조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헌법총론에서는 사실 정치와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선거제도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론에서는 우리가 기본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본권의 우리 37조 제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무원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 제한의 법의 한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이 과잉금전칙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전문적으로 물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과잉금전칙 중 뭐냐 이런 형식으로 그래봐야 뭐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권론에서는 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중심으로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치구조로 들어봤을 때는요, 깜짝 놀랐어요. 헌법재판의 유형이 정말 많이 출제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뒤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통치구조, 이 헌법 부분에서는 권리구제 절차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수업 시간에 아주 재밌게 헌법재판 자체가 이제 소송이기 때문에요. 소송법 이론이 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권을 중심으로 절차를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는 크게 행정법 총론과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이렇게 큰 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구제법이 중점적으로 출제됐더라고요. 국가배상청구권과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종류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인데요. 이른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되겠는데, 형법에서는 역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율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범죄의 종류, 이걸 중심으로 출제되었더라고요. 사실 형법은 크게 형법 총론하고 형법 강론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형법 총론을 중심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형법 강론은 개별적인 범죄입니다. 국가적 법에 관한 죄, 사회적 법에 관한 죄, 또 개인적 법에 관한 죄 이렇게 개별적인 범죄인데 이런 개별적인 법률 이러이러한 행위가 어떤 범죄가 되느냐 여기까지는 묻기 어려웠겠죠. 그런 건 출제되지 않고 일반론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물론 사례로 나왔을 때 나오는 사례는 그것이 어떤 범죄를 전제로 해서 사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법 강론에 이러이러한 행위가 예컨대 횡령죄가 되는지 아니면 배임죄가 되는지 그 개념 자체야 모르셔도 되겠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은 배임에 해당되겠다, 횡령에 해당되겠다, 절도에 해당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사실은 형사소송 절차, 즉 국가형법권의 존마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또 더 나아가서 집행하기 위한 절차가 이게 형사소송 절차가 되겠는데요. 그런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수사로, 공소제기, 공판 절차, 판결 선고 절차, 상소, 비상구 절차 이렇게 다양한 절차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가 굉장히 방대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형사소송 절차의 인권보장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영장실질심사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보게 되면 영장실질심사 이래 하지 않고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순서로 따져보게 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하는 게 이 구속된 피의자 신문이거든요. 그게 영장실질심사입니다. 반면에 체포나 구속된 이후에 체포나 구속이 이거 부당하다, 이거 석방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체포구속 적부심사 제도예요. 이런 순서도 묻고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 아주 세부적으로 그 요건 절차를 상세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절차가 뭐냐. 근데 여러분 보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런 보석이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이런 보석이 아니고 우리가 역시 피고인 석방제도거든요. 우리가 형사 절차상에서 피의자는 수사 대상이 된 자를,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석방제도가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의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체포구속 적부심을 받을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구속 적부심이라든지 체포구속 적부심, 그 다음에 구속전 피의자 신문, 이런 것들은 피고인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다릅니다. 그런 절차를 절차상에서, 즉 형사 절차를 전제로 해서 어떤 인권보장 제도가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법인데요. 크게 보게 되면은 경제법과 노동법이에요. 큰 틀에서. 그래서 경제법은 딱 한 문제, 그 다음에 노동법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노동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사실 이 노동법 문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헌법상으로 보게 되면 근로 3권이거든요. 자, 한번 문제를 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던 법 과목의 민법, 법학의 기초부터 형사법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출제했던 것은 제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2가지 영역으로 나눴어요. 즉 민법과 형법과 사회법, 법학의 기초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었어요. 포인트가 물론 이제 민법에서는 그 외에 주택임대차와 불법행위가, 특히 불법행위 책임 문제가 조금 더 강조돼서 부분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각 요소별로 법학의 기본, 법학은 여러분들 해석법학이라고 합니다. 해석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규율제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의미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어떤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학은 기본적으로 해석법학인데 그 해석법학의 핵심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것을 묻는, 물론 이제 어디에 더 중점적으로 출제되느냐 이 문제는 아마도 출제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전공했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느냐를 물어요. 즉 여기에 더 나가서 어떤 요건을 더 붙여야 이것이 성립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출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문제였고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헌법과 행정법과 형사소송법은 권리구제입니다. 어떤 권리구제 방법이 있겠는가? 앞서 얘기했던 헌법에서 헌법재판 유형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얘기는 바로 권리구제 방법이 뭐냐를 물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문제도 논의했습니다만 이것은 헌재 결정에서의 결정 형식의 문제예요. 다 헌법재판론에서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또 행정법에서도 마지막 행정소송의 종류가 뭐냐라고 물었던 이런 부분들은 다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이른바 취소송, 그 다음에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각각의 이런 것이 행정심판법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행정소송에서 어떤 유형이 있느냐, 사실 행정구제법은 행정법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작용을 전제해서 행정구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관성만 이해하시면 뭐 충분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형사소송 절차상에 뭐예요? 인권보장제도예요. 즉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학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하고 권리구제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나온 문제인데요. 이거는 헌법 문제이기도 하고 또 노동법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근로3권인데 여러분 근로3권 하면 모르신 분은 없어요. 우리 헌법 33조에 단기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입니다.
예, 단결체의 조직 및 가입을 보장하는 권리, 단결권입니다. 그 다음, 노동조합이 자기주장 실력 행사로서 관철하게 집단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뭐예요? 탄생노동권입니다. 아주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물어봤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민법 문제예요. 올해 문제. 이거는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즉 의사표시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을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합동행위도 있는데 그 의사표시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를 이유로 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1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강박의 의사표시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취소 요건 사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자료가 나오는 이건 조문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은 사실과 사실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데 자, 이 사실관계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보실까요? 문제가 그것입니다. 자료2에 따르면 자료2의 사례에서 가압은 A 건물의 매매를 취소할 수 있을까? 그럼 취소 요건, 사실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이 조문만 보게 되면 이게 과연 강박에 의한 것인지, 그죠? 이 설문에 나오겠죠? 을이 협박하여 갑은 이를 못 이겨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 강박 개념이 바로 이 협박 개념으로 상통하겠죠. 예, 이건 뭐 주는 문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약간 수정을 합니다. 제3자 보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학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다 적절하게 조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도 보호해야 되지만 그를 기초로 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된 제3자도 또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이건 형법 문제입니다. 형법은 범죄 성립 요건이 문제되다 했는데요. 범죄 성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인정돼야 되고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고 책임이 인정돼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런 구성 요건에 대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거 정당방위였어. 나는 정당행위였어. 나는 강요된 행위였어. 이런 각각의 요건에 갖추게 될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거나 책임을 조각시키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에서 자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당방위가 되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요건에 해당 그런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직원이 소수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라 한 행위는 이거는 뭐죠? 우리 공무원은 직무상 상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행위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근데 말이면 그 명령이 위법한 명령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즉 아주 우리 법학에서 유명한 화두입니다. 위법한 명령에 따른 의무가 있을까?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를 물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자 기억해 주시죠.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두자. 기본 개념과 권리구제 방법이다. 기본 개념과 권리구제 방법이다. 근데 법학은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 방대한 것이 어디에 의해서 초점이 모아질 것인가?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말입니다. 어떻게 초점을 모아질 것인가?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에서 예컨대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누군가는 나는 상아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상아만 그린다면 이걸 가지고 코끼리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상아는 코끼리 몸의 일부인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는 분명히 거기 있지만 그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물론 우리가 집중해 갈 것이지만 기본적인 체계 속에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바로 그 기본 개념의 철저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기본서들도 몇 권 있던데 물론 우리 법학 입문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마다 거의 다 한 권씩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도 많고. 근데 우리 시험에 적합한 교재가 있을까?
제가 보니까 적어도 우리 교수님들이 쓴 책에는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물론 참고로 할 수 있는 책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법학 개론서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중에도 우리 일반사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책도 좀 제가 봤는데 너무 방대하거나 너무 빈약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시험 문제는 그저 이런 그냥 그냥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아처럼 이렇게 독자로 탁 나온 것도 아니고 너무 방대한 그 속에 어디에서 모래사장에서 뭐 하나 바늘 찾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제가 기본 개념을 정확히 해두자, 절차를 분명히 해두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앞서 제가 포인트를 맞춰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포인트를 전제로 해서 기본 개념을 공부합니다. 왜? 이 출제 포인트를 전제로 해서 기본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필요 없는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출제 논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출제 포인트를 심화하는 과정을 하게 될 거고요. 3단계에 가서는 이제 철저하게 논점별, 우리가 각 법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과목에 각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별로 논점별 사례를 중심으로 답안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사례예요. 문제가요. 예컨대 헌법재판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 딱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예컨대 앞에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다든지 우리 판례 강의 보시게 되면 판례 문제 중에서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통일법상의 통신 제한 조치 그 기간을 우리가 일반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는 2달을 통신 제한할 수 있고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에는 4달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가 하다면 2달 범위 내에서 또는 4달 범위 내에서. 그런데 종전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 기간 제한을 두지 않은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입니다.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라고 하는 우리 시험 문제가 통신의 자유와 기본권과 헌재 결정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형의 문제, 즉 어떤 단원별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걸 전제로 해서 이것이 논점이 섞여 있는 문제가 종합사례가 될 것이에요. 물론 종합사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것만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논점별 사례도 우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4단계에서는 종합사례에 좀 중점을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1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법학 답안을 쓸 수는 없어요. 어디서 빌려올 수 없습니다.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해두셔야 돼요. 나는 공부해 왔으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나 대충 놀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제시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정말 신발끈 바짝 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 개념이 혹시 불안정한 건지 언제나 내가 주머니에서 꺼냈을 수 있는 이런 모처럼 이렇게 내가 필요하다고 언제나 꺼냈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움이 안 됩니다. 막 개념이 왔다 갔다 헷갈리니까 실제로 정답을 체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정답을 써 내려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완하실 때예요. 또 특히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우리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제가 정말로 제가 비유컨대 이렇게 해놨지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생각할 것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책을 공부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얼마만큼 적합하게 공부했느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그 시험 준비하는 데서도 이제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이 좀 애를 먹으셔야 되는 과목인데, 근데 또 경제학을 버릴 수는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범위도 넓고 하지만은 경제학을 포기를 하고 다른 과목에서 만점을 맞을까?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경제학이 전범위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데,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최근 10년이다 그랬는데 2014년도에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고, 그래서 보니까 전체 4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은 또 괴로운 게 우리가 계산 문제가 있죠. 미분해야 되고, 물론 적분까지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천만다행인데요. 근데 미분하고 뭐 더하기 빼기 일이 필요한데, 거기서 나눠보면 말이죠. 미시경제학이 전체 21문항입니다. 41개에서 21니까 한 50% 비중이 되겠죠. 그 중에 반이 계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 및 국제, 요게 합쳐서 또 반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그게 20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근데 거시경제학이나 국제경제학에서 계산 문제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모형에 의해서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는 문제니까. 문제는 이제 미시경제학의 계산 문제가 우리를 이제 애를 먹게 되고 모형별로 풀어야 되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우리 앞에 권한산 교수님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문화나 정치 이 부분은 고등학교 교과서가 상당히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경제학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사회에서 다루는 주제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하고 상당한 큰 괴리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과에서 다루는 경제학 원론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시경제학 전범위입니다. 전범위인데 그 중에서 이제 후생경제학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거시경제 부분은 전체 단순 모형 국민소득 결정이론 쭉 인플레이션 실업 진행이 되는데 성장이론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미거시에서 전범위 출제가 되죠. 경제학 원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무역론 수지론인데, 국제경제학을 이제 국제무역 수지 이렇게 나눠보면 국제무역이론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무역이론에서 계산 문제는 비기호의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 정도 보시면은, 과거 10년간에 41문제의 출제 빈도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경제학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대단히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최근 5년을 제가 별도로 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죠. 출제 범위와 출제 난이도가 굉장한 편차를 가지고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9년도에 두 시점의 자원 배분 모형,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전혀 다루지 않던 좀 난해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저축에 대한 이야기였고, 20년도가 완전 대체제, 소득효과 대체효과를 묻는 그런 문제, 21년도가 아주 이 해가 대단했습니다. 묶어팔기.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다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이론에 공식화되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를 안에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의 효용국대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각자 주제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이거는 과거 30년간 출제되지 않던 주제가 출제가 됐고, 난이도도 우리 기존의 난이도에서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아마 사범대학 교수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건 이상하다. 시험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변별력 평가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낸 수험생이 한 명도 없었을 거다 이거죠. 물론 이제 찍어서 기평 같은 문제 그런 경우는 몰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문제가 마구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출제 교수님들, 우리 여기 공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왜 출제하는지 저는 의미가
무슨 의미실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아주 편안하게 클리어 하자고요. 이런 문제는 관심 갖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오는 걸로 보게 되면 4문제 보통 이제 나왔잖아요. 5문제 나온 연도수가 제일 많았고 4문제, 최근 3년 3문제가 나왔는데 4문제 기준으로 보시면 4문제에서 3개만 맞추자. 3문제라면 2개는 맞추자. 나머지 1문제가 이런 돌발적인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이 또 우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커리큘럼을 봐도 기본 이론 과정에서 4개를 하고 있죠. 굉장히 여러분에게 제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데 범위가 그렇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을 포기를 할까? 법에서 100점 맞아버릴까? 교과교육론에서 권한상 교수님 강의 듣고 나 100점 맞을 것 같아. 그러기 어렵죠. 그래서 경제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4문제라면 3개, 3문제라면 2개에 대해서는 꼭 평이한 문제 드릴 테니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좀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해야 되는 기본 이론 정리 기간도 길고 범위도 넓고 하지만은 또 계산 문제 하게 되면 이제 수학 걱정도 있으신데요. 수학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1차 미분해서 극대화 문제에 대한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되니까 경제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 원론 전범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을 좀 줄이시고요. 그 돌발적인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변별력 없습니다.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아무도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를 내는가 그런 것은 뭐 의미 없다고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이 출제되었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경제학 샘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순환 과정인데요. 우리 뭐 나머지 5개 과목이 똑같죠. 1단계, 2단계, 3, 4단계 가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 박충신 교수님도 아주 강조하셨고요. 고랑산 교수님도 마찬가지이신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1단계, 2단계인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 기본 이론 정리 정확히 하셔야 되죠.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은 1단계를 대단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 이론 나 어느 정도 했다. 학교에서 배웠지. 아니면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 안다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4월 지나고 5월쯤 되면 공부 좀 해야 될까? 이거 기본 이론 4달을 그냥 허송세월한 셈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기출문제 작년에 다 풀어봤어. 재수생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 좀 이제 진지하게 시작해야 되겠어 할 때가 한여름 더위에 그때 이제 비로소 근데 그때는 이미 더워 못하겠어요. 찬바람 가을부터 하죠. 9월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간 쭉 교원 임용 여러분들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초수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재수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분들 보실 때 가슴이 아프다. 무슨 다른 일도 있고 이제 하시니까 그렇겠지만은 3단계 여기 와서 진도별 연습 문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세월이 7, 8개월 지났기 때문에 기본 이론, 기출 문제 분석, 그리고 당황하시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우리 설명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재수생일수록 긴장하셔야 합니다. 1단계 기본의 시작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학원 수강으로만 보면 내가 수강 안 해도 좋습니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스케줄을 잡을 때 기본 이론에 1, 2월, 3, 4월까지 기본 이론 정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거 소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일정은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기본 이론 4개월 과정에 5과목입니다. 교육학까지 하면 6이죠. 6과목이죠. 올해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4월까지 진지하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시간 여유도 있고. 시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제학의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경제학은 공부하기 쉽죠. 기본서가 경제 원론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서 이중국 교수님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신간에 제가 작년에 경제학 원론 요걸 촬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강의를. 그래서 1단계에서 요 4달 우리가 미시고시 하셔야 되는데 그때 요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포함, 기본, 이론 정리. 근데 나는 뭐 경제 원론 안 봐도 돼. 그런 분이라면은 뭐 스킵하고 하셔도 되겠고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단계 무조건 시작하셔야 됩니다. 재수하시는 분들 더 그렇습니다. 초수하시는 분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열심히 하실 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계는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특히 제가 1단계 강조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경제학은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대충 어떻게 해서 기출문제 풀면서 병행해서 정리하자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영역별 수험 전략 이거 아주 공부하는데 뭐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그냥 사족 삼아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 순환과정 4개 과정을 밀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 5, 6월 가가지고서 기본 이론 하지 뭐 7, 8월 가서 기출문제 정리하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 스케줄을 근데 전 학원이 같이 단계가 거의 진행이 되니까 맞춰서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 특히 여러 교원임용 일반사에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중간에 기간제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아주 아쉬웠던 것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단계별 루틴하게 일정을 자기가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간표를 짜야 돼. 이게 뭐 초등학생한테 하는 것 같은 얘기여서 제가 죄송하지만 시간표 안 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무대 책임분이 많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오고.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그냥 순진하게요. 시간표 짜야 돼요. 그래서 강의 듣는 시간, 내 자습하는 시간, 그리고 요거 순환 과정에 맞추어서요.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루틴한 계획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을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제가 소박한 여러분에 대한 권고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수험 생활에 있어서는 매일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본인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아침에 나와서 오늘 뭘 해야 되지 하고 나왔는데 뭐 했지? 근데 우리 수험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매일매일 공부한 다이어리, 친구 만나서 무슨 얘기했다 그 다이어리가 아니고 오늘 내가 과목 어떤 내용, 경제학이라고 한다면 소비자 균형 이론에 있어서의 효용국제화, 문제를 봤다. 그거만 쓰십시오. 그거만 쭉 쓰시고요. 그 대신 이제 거기서 다이어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공고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 내가 완결을 못 냈다. 요것도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다. 그거 반드시 그렇게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재밌게 갈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면 여학생분들은 다 잘 하세요. 나박사, 네가 왜 사생활에 개입이냐? 다이어리까지 왜 네가 개입을 해? 그런데 학습 다이어리입니다. 공부하는 다이어리니까 우리가 6과목이 동시 진행이 돼야 되죠. 내가 뭘 했는지 뒤죽박죽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했었다고 생각했었나? 요거 반드시 다이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건 권고사항입니다. 난 머릿속으로 꿰뚫고 있어. 근데 가능하면 다이어리 작성하시고 매일매일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가 어디까지 진도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로 이 앞에 두 부분을 완벽화될 수 있겠죠. 자, 우리 팀이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권한상 교수님, 박춘식 교수님 모시고 저는 이제 기존에 쭉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저도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교수님 사기 충천, 정렬 만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팀에 같이 합류하셔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도록 권고 내지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으셨죠? 자,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곤박팀 만나서 대박 나세요.